일단 여러분들 물리 좋아하시나요? 그죠? 네. 그죠? 약간의 침묵과 웅성거림 이게 언제나 이제 나오는 반응인데 왜 물리를 우리는 싫어할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물리가 어렵습니다. 그 때로는 물리가 어려운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물리를 볼 때 이것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 이것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결합하여 이건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 때문에 더 싫어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혹시 아는 과학자 이름 좀 대보실래요? 어떤 과학자들 아시나요? 아인슈타인. 이름? 뉴턴, 에디슨, 갈릴레이. 갈릴레오, 테슬라. 테슬라.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한 5사람 이름이 나왔는데요. 아인슈타인, 뉴턴, 갈릴레이 다 물리학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요. 테슬라도 전자기학과 관련된 물리를 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에디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물리를 싫어한다 그랬지만 여러분이 아는 과학자는 물리학자가 대부분이에요. 이상하죠? 사실 물리학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이 현대 모든 첨단 과학에 기반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들어본 과학자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대부분 물리학자의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의 이름은 유클리드가 썼던 기하학 원론이란 책이에요. 이 책 다 보셨죠? 예, 제가 언제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 웃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럴 리가?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하학 원론에서 배우셨습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들 같죠?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파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배우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 무려 수학 시간에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책이 쓰여진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처음에 정의가 나와요. 정의. 정의란 것은 이름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재우는 무엇이다, 누구다 이렇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왜 김재우지? 다른 가능성은 없었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래서 정의는 여러분이 시비 걸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리라는 게 나오는데 어렵죠, 단어가. 공리. 공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제입니다.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하는데 명제 가운데 참이라고 정의한 것을 공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정의니까 시비 걸 수 없어요. 이게 왜 참이야? 말도 안 돼요. 참으로 하자는데. 자, 이 책은 정말 재미있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사실상 공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공리로부터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공리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y는 x 3승 더하기 2x제곱 빼기 x 더하기 3 이렇게 쭉 쓰고 그 다음 어떡하죠? 줄을 바꿔서 equal 또 뭐라고 쓰죠? 또 줄 바꿔서 equal. 자, 점점 이 길이가 줄어들어야 마음이 놓이죠. 쭉 equal 맨 마지막에 가면 1 아니면 0이잖아. 그렇죠? 가끔 마이너스 1도 있어요. 네. 자, 따라서 동어 반복을 한다는 뜻은 공리가 처음에 참이었다면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은 자동으로 전부 다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갖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책을 쓰는데 단 한 줄도 틀리지 않는 책을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수학이 언제나 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책을 쓰다 보면 처음에 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쓴 거를 다 반복할 테니까.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에요.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유클리드 기하의 첫 번째 문장은 제 생각에는 수학이지만 대단히 심오하고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다고요? 물론 이제 유클리드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상상해 볼 뿐이지만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유클리드가 고민했을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점을 정의해야 되는데 점은 크기가 없거든요. 크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크기가 없는데 어떻게 존재하죠? 자, 부분이 없다. 사실 부분이 없다는 저 문장은 지금도 물리학자들이 사용합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의 근원은 17개 기본 입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기본 입자들의 특성은 쪼개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쪼개어지지 않는다. 쿼크, 전자, 광자 이런 건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요. 왜 안 쪼개질까? 왜냐하면 쪼개어질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문장이야말로 공간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문장이죠. 상당히 심오한 문장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수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이제 20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유클리드로부터 건너뛰어서 근대 철학으로 왔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초콜릿 박스에 그려져 있는. 근데 초콜릿 박스엔 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 나오지 않나요? 누군지는 이분의 이름은 그 르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입니다. 근대 철학을 열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유클리드와 마찬가지로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 철학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데카르트가 썼던 방법서설이라는 책입니다. 그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이라는 책을 쓸 때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어떤 마음가짐이 하나 있었어요. 완벽한 철학책을 쓸 수 없을까? 완벽한 철학을 할 방법이 없을까? 바로 이 책은 그런 완벽한 철학을 하는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데카르트가 깨달은 것은 틀리지 않은 책이 쓰여진 적이 한 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입니다. 아, 그래. 이렇게 책을 쓰면 틀리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서 바로 방법 서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바로 수학적 방법으로 철학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 데카르트는 원래 철학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중간중간에 혼자 도피하고 싶은 시간이 있을 때에는 군대에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장교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군인으로 복무하던 시기에 자신에게 이렇게 수학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게 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우연히 걷고 있었는데 플랜카드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뭐 수학 문제를 풀면은 뭐 상을 준다는 그런. 근데 네덜란드 글을 모르니까 이렇게 막 머리를 갸우뚱하고 있을 때 옆에 우연히 이걸 같이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수학자입니다. 비크만이라는 수학자였는데요. 그래서 그 비크만이 내용을 번역을 해줘요. 그 말을 듣고 이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연히 이 비크만이라는 이 수학자와 친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두 사람이 아주 오랜 관계를 맺으면서 수학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비크만을 만나서 수학에 대한 관심이 데카르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데카르트는 수학에서도 역시 불멸의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데카르트를 위대한 수학자라고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데카르트가 수학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데에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군 생활을 할 때 막사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그 막사 위에 천정에 파리가 한 마리 왱 날아다니고 있었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의외로 파리에 몰입하게 됩니다. 파리가 어디로 이동할까 하다가 한동안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쳐다보기도 하고 파리가 막 기도도 하잖아요. 파리의 많은 습성을 알게 되는데 파리의 위치를 기술하는 방법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계속 파리의 어떤 공간적 움직임을 보다가 불현듯 뭔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그 아름다운 데카르트의 수학적 결과물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이건 진짜 아름답죠? 저게 뭐예요? 왜 이렇게 술렁거리는 느낌이죠? 좌표계. 좌표. 네. 공간상의 하나의 점을 X, Y, Z라는 세 개의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저것이 8이라면 8을 저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여전히 이게 뭐 대단한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중요성을 항상 무언가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한지 알려면은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수학의 역사는 크게 동양과 서양의 두 역사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서양의 수학이라는 것은 유클리드의 기하학입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 기하학을 열심히 연구했던 이유는 이걸 가지고 어떤 실용적인 데 쓰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요. 이렇게 완벽한 것이라면 이것은 무언가 진리와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즉 서양에서 무언가 완벽하다, 무언가 진리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언제나 이런 기하학적 도형과 대응이 돼야 합니다. 무언가 완벽한 우주의 구조는 바로 수학과 1대1로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 동양의 수학은 제가 동양이라 그랬지만 정확히는 인도를 말해요. 인도와 이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하는 거죠. 수학이 바로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놀다 보면은 0이 금방 나와요. 그 다음에 숫자가 뭔지 모를 때 그 숫자를 찾는 법도 찾아내게 되죠. x라는 건데요. 바로 미지수 x와 방정식이죠. 서서히 이제 여러분의 그 수학에 대한 기억이 악몽이 떠오르기 시작할 텐데요. 자, 이제 돌아갈게요. 데카르트가 왜 중요한 일을 한 것이냐면은 바로 이 기하학과 대수학이라는 두 종류의 수학을 하나로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하 도형을 대수학 숫자와 통합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적인 도형을 숫자로 쓸 수 있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기에 나오는 저 점 x, y, z는 기하학적 모든 도형들은 결국 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점을 모으면 선이 되고 선을 모으면 면이 되고 면을 모으면 부피가 되잖아요. 즉 모든 기하학적 도형들은 점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숫자로 쓸 수 있다면 모든 도형을 다 숫자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의 이 좌표기가 나옴으로써 우리는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식으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제 물리학이 탄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주를 기술할 수 있는 기본 어떤 방법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디어 물리학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결국 점들을 아는 것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우주 자체도 점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게임을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혹은 게임을 하는 자녀를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신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밤새워서 게임을 해본 그런 사람들만이 아는 공통의 경험이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밤을 새고 게임을 하다가 보면 해가 뜰 때쯤 되는 거죠. 한 5시쯤 되면 나와 게임이 한 몸이 되는 무라일체의 사상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쯤 되면 그 게임에서 막 폭탄 날아오잖아요. 그럼 막 피하고 그래요. 피하고. 진짜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면 이 게임 속의 세상이 꼭 진짜 같아 보여서 그래요. 하나의 존재할 것 같은 우주를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첫 번째 할 일은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유닛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닛들을 먼저 정의해줘야 돼요. 정의. 두 번째 할 일은 아까 저희가 이 움직일 때 화면을 봤지만 이것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주가 될 텐데. 움직이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유닛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유닛에다가 점 하나 찍어요. 저기 로켓 우주선인가요? 점 하나 찍고요. 점 하나 찍는 순간 저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이건 지금 스크린이기 때문에 X, Y 두 개의 좌표면 충분합니다. 두 개의 좌표란 얘기는 X의 어떤 숫자, Y의 어떤 숫자, 두 개의 숫자란 뜻이에요. 그 숫자가 바뀌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유닛이 있고 그것들의 좌표를 숫자로 쓸 수 있다면 하나의 우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세상에 적용됐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계시죠? 여러분 진짜 존재하시죠? 네.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철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난제 중에 난제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거 증명해 본 적 없습니다. 아직 성공한 적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단 여러분 존재한다고 할게요. 자, 여러분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존재하는 어떤 것들인데 이젠 여러분들이 유닛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싶으면 점 하나 찍어요. 다. 점 하나씩 찍고 이제 움직일 때마다 점의 위치가 바뀔 텐데 X, Y, Z 세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 숫자들을 다 모으면 돼요. 물론 이 방 안에는 여러분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의자도 있고 여기 뭐 스크린도 있고 다 점 찍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점 찍어요. 자, 이 방이 끝났으면 이렇게 나갑니다. 서울 시내에 보이는 대로 다 점 찍어요. 그다음 우리나라 다 점 찍어요. 우리 지구 다 점 찍어요. 나가서 태양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점 다 찍고 그것들의 움직임을 다 숫자로 받아가지고 그 거대한 데이터일 텐데 그 거대한 데이터를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컴퓨터가 있다고 한 다음에 거기 집어넣어 보죠. 그리고서 이 프로그램처럼 돌려봐요. 그러면 그 컴퓨터 속의 세상과 이 실제 세상이 얼마나 다를까? 똑같진 않겠죠, 설마? 상당히 비슷할 것 같은데 똑같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 차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차이를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점 찍어요. 또 집어넣어.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이거를 반복하면은 언젠가는 이 컴퓨터 속의 세상이 실제 세상과 거의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다면 여러분은 드디어 물리학의 세계에 오신 겁니다. 저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군인 하나가 무전기로 좌표를 막 부르면 날아가는 비행기가 거기다 미사일을 딱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리잖아요. 그것도 그럼 데카르트의 그렇죠. 모든 좌표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간상에서의 위치를 숫자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데카르트의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반말은 라면에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지는지는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게임, 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어려운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게임으로 얘기하자면 매뉴얼이죠. 어떤 규칙에 따라 또는 어떤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즉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도, 즉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등속 운동을 할 때에는 원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그 운동은 그 자체로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사실 이상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갑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 지갑을 등속으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등속으로 움직이면 멈추죠. 일단 멈추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갈릴레오, 여러분이 아는 몇 안 되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갈릴레오는 도대체 왜 등속 운동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과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국면인데요. 어떤 우주의 본질, 우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알고 싶을 때에는 쓸데없는 것들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자, 제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여기 지금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일단 이 스튜디오 쓸데없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죠? 다 드러내야죠. 사실 좀 더 스케일이 크게 얘기하자면 지금 지구가 쓸데없어요. 지구 정도는 없애버려야죠. 지금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얘기하는데 지구 아니면 태양계 정도는 싹 밀어버리고 빈 공간이 나왔죠? 그 빈 공간에서 이거를 살짝 밀어보면 어떻게 움직일까? 그때 이 물체는 등속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우주인은 결코 멈출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잘라서 던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점을 두 개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의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은 이 다른 쓸데없는 것들, 이제 어려운 말로 마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로써 이제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나온 겁니다. 등속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운동이다.